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꺾고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시민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날을 고대해왔다며 정권 심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를 서울 시민의 선택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면서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의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실패한 거짓말 시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의 만 65세 이상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개 접종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6명으로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줄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는 400명대로 여전히 2.5단계 범위에 머물고 있는데 정부는 오는 26일 다음 주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이 어머니 이름을 빌려 3기 교산 신도시 예정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하남시 의원 수사와 관련해 경기도 하남시 의회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여야 협의체는 LH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위한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한인 여성 4명 등 8명이 숨진 미 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미 수사당국은 증오범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식료품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명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본선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향후 더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최근 상승세를 보인 오세훈 후보 결국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최종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단일화 실무협상팀이 국회에서 만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야권 단일 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득표율 격차 등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감사의 뜻을 밝히고 정권 심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의 길을 활짝 열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겐 단일화 전투에서는 대결했지만 정권 심판의 전쟁에서는 손을 꼭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 대표 역시 이에 화답하듯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야권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즉각 입장을 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약속했던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뤄냈다며 선거에서 승리해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는 데에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단일화 방식을 두고 협의의 난항을 겪다 지난 주말 극적으로 합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최대 이틀간 3,200명을 조사하기로 했는데 하루 만에 조사가 완료됐고 오늘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확정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본선 대진표가 확정이 됐는데요. 모레인 2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더욱더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일단 열린민주당 예방을 위해 잠시 국회를 찾은 박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서 짤막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도는 확실해졌습니다. 서울의 미래 박영선 시장이냐 아니면 낡고 실패한 시장이냐의 구도다. 네, 이후 추가적인 입장도 밝혔는데요. 박 후보는 오 후보가 낡은 사고를 계속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혁신과 개혁을 원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정쟁으로 앞으로의 1년을 허비한다면 서울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며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오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박 후보 선거 캠프 역시 스스로 서울시장직을 내팽개친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시장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과 관련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의혹에 대한 오 후보의 거짓말이 점입 가경이라며 거짓말을 입증할 증거가 넘쳐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 후보를 MB 아바타, 실패한 전직 시장이라고 비판하며 서울시장이라는 막중한 공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경국입니다.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소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내외도 백신을 맞았습니다. 오는 6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참모들과 함께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성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대통령이 오늘 공개 접종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소를 찾아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전 9시쯤 종로 보건소에 도착한 뒤에 체온 측정과 의사 문진 등을 거쳐 곧바로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이후 이상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해 보건소에서 30분가량 대기한 문 대통령은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청와대로 복귀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별도 휴가를 쓰지 않고 백신 접종 이후 청와대로 복귀해 정상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오는 6월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겁니다. 청와대는 앞서 이번 접종이 필수 목적 출국자를 위한 질병관리청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뿐 아니라 부인 김정숙 여사와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일부 참모들도 오늘 함께 백신을 맞았습니다. 모두 G7 정상회의에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청와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한 병으로 11명이 접종 가능한데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정상회의 참석자 중에 10명이 문 대통령과 함께 먼저 백신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오늘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소자 등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첫날 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함께 맞음으로써 안전성과 효과성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솔선수범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백신의 안전성에 의심을 품지 말고 순서대로 접종에 응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백신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요양병원에 있는 65세 이상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됐는데요. 이 주사를 맞고 감염 걱정을 덜어서 다행이라는 반응도 많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 접종을 하시는 분들은 요양병원에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인데요. 지금 접종이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요양병원에서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65살 이상 입소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주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입소자들과 함께 여기에서 일하시는 직원들도 65살 이상인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직원들의 경우에는 입소자들과 달리 거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곳 외래 진료실까지 직접 와서 주사를 맞고 돌아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65살 이상이신 직원분 한 분 백신 접종을 마치고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맞기 전에 늘 불안했지만 지금 좀 한결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맞고 나니까 괜찮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이곳 요양병원에선 65살 이상 입소자와 종사자가 268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40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동의해 오늘부터 나흘 동안 하루에 60명씩 주사를 맞게 됩니다.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입소자들은 병상에서 각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전국 요양병원에서 65살 이상 종사자와 입소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합니다. 앞서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65살 미만 대상자가 백신 접종에 동의한 비율인 93.6%보다 이번 접종 동의율은 낮은 수준인데요. 요양병원에 있는 종사자와 입소자는 20만 명인데 그중 접종에 동의한 75%, 그러니까 15만 명만 백신을 맞게 됩니다. 일주일 뒤인 오는 30일엔 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동의율은 78% 수준입니다. 의사가 없는 요양시설에선 구청 보건소 직원들이 방문해 백신을 접종하거나 어르신들이 관할구청 보건소를 찾아가면 됩니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짧은 기간 안에 접종이 몰리지 않게끔 일정을 늘려서 접종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요양병원은 2주 이내에, 요양시설은 6주 이내에 접종을 마감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신 2분기 접종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정부는 병원과 시설 바깥에 계신 65살 이상 어르신들, 특수교육 종사자와 보건교사, 경찰, 군인 등 1,150만 명도 2분기 안에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일주일 만에 300명대 중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중이용 시설이나 직장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예, 자,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진 수치가 나오긴 했는데요.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상황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모두 344명입니다. 전날보다 70명 가까이 줄며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다중이용시설과 직장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도 늘고 있어 재확산 우려는 여전합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331명, 해외 유입이 15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역시 수도권이 많은데요. 서울이 97명, 경기가 120명, 인천 12명 등 수도권 신규 환자만 229명입니다. 이 가운데 37명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경남이 29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19명, 강원이 9명, 그리고 부산과 울산이 각각 8명입니다. 사망자는 7명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2명 줄어 101명이 됐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도 나왔는데요. 오늘 0시 기준 신규 1차 접종자는 2,704명으로 누적 6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접종률은 84.8%입니다. 예방접종 뒤 이상 반응 신고는 101건이 추가됐는데 한 건만 중증 의심 사례이고 나머지는 근육통과 두통처럼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네, 오늘 문 대통령 내외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 오늘 방역당국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가 자신도 필요하다면 맞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정세균 총리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중대본부장인 자신부터 언제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대통령도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어 오늘부터 만 65세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순서가 왔을 때 주저하거나 미루지 말고 접종에 참여해야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며 정부를 믿고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우리는 지금 3차 유행이 안정화되느냐 아니면 재확산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정부는 남은 특별 대책 기간 동안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3차 유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여행 자제 권고에도 미국의 하루 공항 이용객이 150만 명을 넘어서면서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지금은 갈림길에 서 있다며 4차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일요일 미국의 공항 이용객이 154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로 11일 연속 항공 여행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3차 대유행을 불렀던 추수감사절 때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미 보건당국이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크게 괴념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10곳 이상의 주가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봄방학을 맞아 밀려드는 휴양객 인파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는 이달 말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이 같은 이완된 분위기로 인해 유럽에서처럼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are at a critical point in this pandemic, a fork in the road, where we as a country must decide which path we are going to take. 올해 초 30만 명에 육박하다 가파르게 감소하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최근 하루 5만에서 6만 명 선에 정체한 모습입니다.
북동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여행 자제와 백신 접종이 재차 강조되는 가운데 4차 대유행이 닥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스콧 고틀립 전 식품의약국 국장은 자연 감염과 백신 접종으로 미국 인구의 55%가 어떤 형태의 보호 면역을 갖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대유행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경기도 하남시 의회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어머니 이름을 빌려서 3기 신도시 예정지를 매입했는데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건 아닌지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경기남부경찰청입니다. 네, 경찰이 연일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의원 의혹 관련해서 하남시 의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 15분부터 하남시 의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남시 A 의원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요. 수사관절 1명이 투입돼 A 의원 사무실과 자택에서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A 의원의 어머니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하남시 천연동의 땅 3,500여 제곱미터를 잇따라 매입했습니다. 매입 가격은 3.3제곱미터에 40만 원대였는데 A 시의원 부부가 매입 비용 상당 부분을 부담했습니다. 이 땅은 2018년 12월 3기 교산 신도시 부지에 포함되면서 2배에 달하는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 차명 투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임야는 땅의 형질이 불법으로 변경돼 하남시가 2017년 형사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야로 분류된 땅에 불법으로 도로를 내거나 창고를 새로 지은 겁니다. 형질이 변경된 임야는 교산지구로 편입되며 원상복구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중고차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시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에 어머니가 영농 등에 사용하려고 땅을 매입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등기 비용 등을 포함해 3.3제곱미터에 60만 원의 매입비가 들었고 보상가는 80만 원 정도였다며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덜 받고 땅을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북 LH 원정 투기 의혹이 불거진 대통령 경호처 직원에 대한 수사도 시작했습니다. 운영 8일째를 맞은 경찰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에는 어제 하루 36건이 접수돼 지금까지 360건이 접수됐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른바 LH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등을 논의할 여야 협의체가 오늘 첫 회동을 갖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3+3 협의체는 오후 2시부터 특검과 국정조사 대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 방법 등을 논의합니다. 앞서 여야는 특검과 선출직 전수조사, 국정조사 시행까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견해차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특히 특검의 경우 민주당은 전임 정부로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씀해서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종이로 만든 가짜 번호판도 구별하지 못하는 무인 주차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는 YTN의 연속 보도입니다. 이 번호판 복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정부가 작년 홀로그램이 들어간 신형 번호판을 도입했는데요. 정작 주차장의 차단기 카메라는 글자 모양만 식별할 뿐 홀로그램은 구별해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인 차단기를 유유히 통과해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미등록 차량. 번호판은 입주민 차량 걸 베껴 종이로 만든 가짜입니다. 차단기 카메라가 글자와 숫자 모양만 인식해 번호판을 식별한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입니다. 현재의 무인 주차 시스템으론 번호판의 위조, 변조를 구별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취재진은 종이에 손으로 그린 이 번호판도 인식하는지를 실험해 봤습니다. 결과는 무사 통과. 등록 차량으로 인식하고 차단기가 바로 올라갔습니다. 종이로 했는데도 올라가네. 가짜 번호판을 막겠다며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신형 번호판은 어떨까? 홀로그램이 있지만 무인주차 관제 시스템에선 무용지물입니다. 차단기 카메라는 번호가 있는 영역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숫자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인식이 돼요. 고속도로에 있는 그 카메라도 다 그렇게 다 인식이 될 거예요. 보안책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차량 번호뿐 아니라 차종과
색깔 인식 기능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같은 차종의 같은 색깔의 차량이 가짜 번호판을 달면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것조차 인식을 하겠죠. 완벽히 해결은 하지 못하는데 그런 경우가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도 충분히 좀 보완을. 가짜 번호판 관련 범죄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 강남에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에 위조된 종이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50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더 큰 범죄로 발전하기 전에 정부 청사 등 국가 주요 시설만이라도 무인주차 관제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YTN 박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과 사고 책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내일로 시행 1년을 맞습니다. 사고 건수 자체는 분명 줄었지만 소중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 보행 신호를 기다리느라 우회전 차선에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 틈을 못 참고 대형 트럭 한 대가 2차선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더니 급정거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진 사고입니다. 불법 우회전한 이유가 뭔가요? 숨진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사고 당시에 과속하셨나요? 지난해 3월 25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과 사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1년 넘도록 안타까운 스쿨존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광주에선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건너던 2살 아기와 어머니가 화물트럭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앞서 부산에서는 불법 좌회전 차량의 2차 사고로 길을 건너던 6살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도에 애기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이제 울고 있고 한 명은 이제 차에 다쳤는지 쓰러져 있더라고요. 민식이법 이후 통계에 잡힌 사고 건수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법이 시행된 뒤 지난해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269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감소했습니다. 다치거나 숨진 아이들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 시야에 항상 어린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보호구역 안전시설물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린이 안전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역 맞춤형 그리고 그 초등학교 특성에 맞는 그리고 통행 특성에 맞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어린이들이 어떤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자는 민식이법.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했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10살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운전자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인천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B양을 25톤 화물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인천에서 6살 여자아이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외삼촌과 외숙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넘겨진 39살 A씨와 아내 30살 B씨에게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서 어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사체에 남아있는 가해 흔적 등을 고려할 때 학대의 정도를 넘어서 살인의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8년 만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중국을 방문한 뒤 오늘 저녁 방한하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은 내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함께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한러 상호교류의 해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두 장관은 모레 한러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 국제 현안 등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두 차례의 연기 끝에 발사된 우리나라의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노르웨이 기지국은 물론 우리 대전의 기지국과도 첫 교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 차세대 중형위성이 실린 소유주 로켓이 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후 3시 7분, 엄청난 수증기와 화염을 내뿜으며 로켓이 대지를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하지만 짙은 구름 속으로 진입한 뒤 바로 모습을 감춰버립니다. 1단과 2단 로켓이 분리되고
마지막으로 궤도에 진입한 차세대 중형위성 1호. 발사 102분 뒤 노르웨이 스발바드 기지국과 첫 교신에 성공합니다. 발사 성공하고 위성이 제 궤도에 투입됐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위성의 모든 부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은 이제 대전까지 와야 됩니다. 지난 주말에 발사 예정이던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소유주 로켓 상단에 문제가 생기며 카운트다운이 중단됐고 두 차례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0.5m급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한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앞으로 6개월간 초기 운영 과정을 거쳐 10월 이후부터 영상을 제공합니다. 특히 내년 초에 발사될 2호와 함께 국토자원관리와 재해재난 대응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중형위성은 정부 주도의 우주산업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목적으로 기획된 첫 사업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이 설계한 위성 본체화 시스템을 항공우주산업이 이어받아 2호부터는 독자적인 생산에 나섭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아시아계를 겨냥한 폭력을 규탄하는 날을 제정하고 전국에서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레이스 멍 하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주 금요일인 26일을 행동하고 치유하는 아시아 증오 중단의 날로 선포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멍 의원은 지난주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끔찍한 학살로 아시아계 미국인의 공포 수위가 높아졌다며 26일 아시아계 공동체를 지지하는 성명을 게시해 줄 것을 개개인과 단체, 기업에 당부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식료품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10명이 숨졌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원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최근 애틀랜타 총격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안타까운 소식인데 사건 언제 발생한 겁니까? 네, 현지 시각 22일 오후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볼드에 있는 식료품점인 킹수퍼스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볼드시 경찰은 총격으로 경찰관 1명을 포함해 1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경찰관은 총격 발생 신고가 접수된 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대응하다가 용의자의 총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찰이 유족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희생자들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 1명을 체포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AP통신은 범인과 대치 중인 경찰이 총을 뽑았고 가게 앞 유리창 몇 개가 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식료품점을 에워싼 경찰은 확성기를 통해 건물이 포위됐다며 범인을 향해 투항하라고 말했습니다. 매장에서 탈출한 한 주민은 지역 방송에 총성이 연이어 들렸고 매장 안에 사람들 모두가 달아났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TV 방송에는 피를 흘리는 남성이 수갑을 찬 채 매장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지만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4.7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 후보는 오세훈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신기루와 같은 후보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끝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이를 증언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야권 후보가 사퇴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후보 뒤에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요거?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네. 네, 오늘은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중식, 간식,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약 250억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네,
네, 야권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4.7 재보궐선거를 보름 앞두고 여야 대진표가 최종 확정됐는데요. 정치권 이슈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야권 서울시장 단일 후보. 뚜껑을 열어봤더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였습니다. 여론조사가 예상보다 빨리 끝나면서 오늘 아침 바로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단일 후보 확정 발표 장면에 이어서 오세훈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분노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의 마음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안철수 후보님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단일화 전투에서는 대결했지만 정권 심판의 전쟁에서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길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어제까지 어디에 있었는가는 깨끗이 잊기로 합시다. 절박하고 처절하게 승리를 위해서 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네. 자, 여야 대진표는 확정이 됐고요. 당초 여론조사를 이틀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젯밤에 이미 하루 조사했는데 표본 3,200명에 다 도달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렇다는 거는 범 야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일단 높았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루 만에 끝났다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보여지고요. 하루 만에 끝난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됐을지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오세훈 후보에게 도움이 됐다고 봐야 되겠어요. 지금 이제 선거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수치는 공표를 안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밖으로 승리를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차범위 밖이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 3.1이라면은 6% 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이겼다는 이제 그런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 기관에서 적합도 경쟁력을 하니까 각각 그 4개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 4개 조사 모두에서 오세훈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 예상은 뭐 0.1%, 2% 포인트 차로 박빙의 승부가 아니겠는가라고 전망을 했지만은 지금 오차범위 밖으로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을 했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나오는데 그 여론조사 지지층을 보면은 절반 정도가 보수층 지지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단일화 과정에서 이 보수층 지지자들이 안철수 후보 대신 오세훈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차 범위 밖에 예상 밖에 압승을 오세훈 후보가 거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래서 여론 흐름의 추세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세훈 후보 당내 경선에서 이겼을 때도 이변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에 본선행 티켓도 거머쥐었습니다. 승리의 요인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크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역시 대한민국에서는 제3지대 후보가 갖고 있는 한계가 결국은 마지막에 되면은 막강한 조직력을 갖고 있는 힘이 작동될 수밖에는 없었고요. 실은 저도 여론조사 참여해 주세요라고 하는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 비율이 보면은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은 아마 정당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고 저는 두 번째는 이게 1년 2개월짜리 서울시장 선거이기 때문에 행정 경험에 나름대로 경쟁력, 바로 시작하자마자 서울시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캠페인이 어느 정도 먹혔을 가능성은 좀 있다고 좀 봐요. 사퇴를 했더라도 행정 경험이 있기 경험이 때문에. 있는 부분들. 마지막으로는 저는 민주당이 오세훈 때리기가 오히려 효과를 줬다. 그러니까 1등 각인 효과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지랑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추세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빅데이터 상으로 보더라도 안철수 후보의 버지랑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예. 오세훈 후보의 버지랑은 굉장히 올라간 부분들이 나왔어요. 막 최근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물론 네거티브란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더 나아가서 안철수 후보든 오세훈 후보든 중도의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경쟁력을 가졌다는 것이 오히려 오세훈 후보가 승리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이나마 나름대로 영향을 미쳤던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여당이 안철수 후보보다는 사실 오세훈 후보 때리기에 더 집중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사실 처음에 야권의 이 선거 분위기를 띄운 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먼저였습니다. 사실 뭐 대권도 포기하고 내가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 이러면서 야권 서울시장 흥행에 조금 처음에 이제 불을 당긴 것도 맞는데 이번에 지긴 했지만 역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안철수 후보는 역할이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여러 차례 했지만은 단일화 이후에 보여준 행보를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단일화 행보를 보여주지는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할 때 본인이 이제 단일화에 승복을 한다면서도 결국 이제 미국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오후에 공동 기자회견 한다는데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게 이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현실적으로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적 미래가 사라진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서울시장 선거 이번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 사실상 실패한 거고 대선에서도 2차례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총 5차례나 실패한 그런 정치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는 정치인의 이미지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습관적인 패배의 후보다라고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조롱까지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치를 과연 누가 안철수 후보와 같이 하고 싶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남아요.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는 지난번에 단일화 전에도 뭐 대선 도전 가능성을 열어놨지만은 앞으로 본인이 이 어려운 길을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단일화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첩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교수님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의 행보 그리고 지금 정치적 미래가 사라졌다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과정 속에서 서로 잡음도 있었지만은 지금 뭐 결과가 나오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또는 뭐 홍준표 전 대표나 나름대로 그 흥행을 일으키는 데는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는 두 가지의 큰 과제를 갖고 있어요. 이번 이제 단일화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됐지만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기를 선거 운동하는 것처럼 도와주느냐라는 얘기. 기억나시죠? 1970년도 YSDJ가 후보 경선에서 실은 예상을 깨고 DJ가 이겼어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 선거 치르듯이 대통령 선거를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과제가 남아있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빠른 시일 내에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저는 합당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좀 봐요. 근데 그거를 과연 약속한 대로 지킬 거냐 지키지 않을 거냐라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여하튼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 단일화 과정에서 나온 갈등, 상처도 좀 상당했는데 이걸 극복하고 함께 선거 운동을 이제 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 후보를 도울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대권 잠룡들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발언들을 또 내놨습니다. 단일화 발표 전에 있었던 안철수 대표의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 발언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발언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서로 개인적으로 몇 번 두 사람만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간의 신뢰도 확인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로 누가 이기더라도 한쪽이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꼭 단일 후보 승리시키기로 서로 약속했습니다. 그동안에 야권의 흥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인께서 스스로 이 단일 후보가 확정이 되면은
하여튼 본인도 열심히 이 시장 선거를 위해서 돕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이 지켜지기를 갖다 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오세훈 후보가 이 시장 후보가 됨으로 인해서 내가 국민의힘에 와서 할 수 있는 내 소위 기여의 한 90%는 다 했다고 봐요. 이제 나머지 10%를 더해서 오세훈 시장을 갖다가 시장에 당선을 시키면은 그것으로서 내가 이 국민의힘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안철수 후보도 이제 패배 인정하고 야권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돕겠다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김종인 위원장의 입에서 감사하다 이런 표현이 오늘 처음 등장한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그동안 굉장히 거센 말도 하고요. 그리고 그 보수 원로들한테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세훈 후보가 지금 승리를 하면서 이분이 왜 선거의 제왕인지 또 한번 입증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세훈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서 안철수 후보를 누르고 승리함으로 인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립, 입지는 굉장히 강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하면은 선거의 승리를 대부분 만들어 가지고 뭐 승리의 마술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하면은 이제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시절에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대선 승리를 이끌었고 또 2016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총선 승리를 이끌었는데 이번에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 사실상 초반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 비해서 여론에서 상당히 밀렸거든요. 결국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틀림없이 이긴다라면서 확언을 하면서 그게 현실화됐기 때문에 본인의 당내 입지는 굉장히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홍준표 외곽에서 의원 그리고 김무성, 이재호 이렇게 계속 흔들고 있지만 이런 소리들은 이제 앞으로 좀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까지 한다면은 본인의 입지는 더 강화돼서 제가 볼 때는 4월 7일 재보선 선거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당 대표로 추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이제 추대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본인이 또 중심이 돼서 다음 대선을 준비해 갈 가능성이 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어떻게 협력 관계를 이끌어 나갈지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주변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본인이 대권에 욕심이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과연 현실화될지도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위원장, 네, 지금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그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되는 데까지 내 역할을 90%는 했고 나머지 10%는 이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 내 역할은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좀 분석은 본인의 입지가 더 강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표를 추대될 가능성에 이어서 대권 직접 도전 가능성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영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개인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당대표가 본인이 생각하는 게 핵심은 아닐 것 같아요. 당대표가 핵심은 아닐 거다. 킹메이커가 아니라 킹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명하게 나름대로의 뭐 그건 정치인이니까 얼마든지 가능을 한데 앞으로 제가 한 1년 동안에 아무리 못해도 몇 번의 변곡점이 있을 거라고 좀 봐요.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여권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이 되면 야권 재편이 아니라 여권 재편도 급무설을 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실제로 보면은 뭐 지금 뭐 이낙연, 이재명 양강 구도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이재명 일강 체제로 갔는데 그 부분도 실제로 보면은 새로운 제3 후보가 등장할 수밖에 없게끔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에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전 총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는 불확실성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도 나도 얼마든지 이 대권 구도 속에서 존재감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확신하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지금 전 총장하고 지금 같은 똑같은 형태의 후보 단일화가 안 되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언제든지 그러나 당대표에 도전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좀 봐요. 당대표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뭐 1년 정도 충분히 비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세력이 당내에는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초재선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킹메이커가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강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공간이 열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되지만 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현재 같은 권력 구조를 아주 대폭적으로 바꿔서 예.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꾸자라고 하는 개헌 논의도 얼마든지 저는 물살을 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기의 역할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 킹메이커가 아니라 킹에 관심이 있다. 이 두 분의 분석이 지금 동일하게 나왔는데요. 어쨌든 재보선 이후에 대권을 위한 어떤 정계 개편 이야기 저희가 잠시 뒤에 조금 더 짚어보기로 하고 앞서 김영준 교수님이 잠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 과정에서 내가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되면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은 당초에 안철수 후보의 그림하고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전제 조건이 좀 달라졌죠. 네, 안철수 예. 후보가 승리를 한다면은요.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총장과 전 총장과 힘을 합칠 거예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사실 보수로 바로 본인이 입당하기는 상당히 좀 명분이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3지대에서 안철수 후보와 힘을 합쳐서 나갈 경우에 결국은 국민의 당에 국민의 힘이 흡수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지금 반대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세훈, 김종인 두 사람이 범보수 야권을 재편하는 중심에 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역할이 있어요. 당장 공동선대위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공약도 공유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공동공약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울시를 공동 운영하겠다라고 지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힘을 합쳐야 되는데 역시 이제 본인이 정치적 활로를 열기 위해서는 죽는 길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면서 낮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본인의 길을 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동선대위원장은 맡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공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맡을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행동으로 그런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라는 얘기도 앞서 해주셨는데 자 민주당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집중 공격했었던 민주당 오늘 아침에도 강한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자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됐던 MB의 몰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어설픈 말 바꾸기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MB 아바타다운 거짓말 정치입니다. 공직자의 거짓말은 공정과 정의를 훼손하고 사회의 비리의 그늘을 만드는 반칙 행위입니다. MB의 거짓말 국정농단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오세훈 후보의 가벼운 입은 천만 서울시장이라는 막중한 공직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시민의 삶은 외면한 채 전시 행정에만 몰두하다 실패한 전직 시장입니다. MB 아바타 얘기까지 지금 등장했습니다. 앞서 김영준 교수께서 여당의 이런 집중 공격이 오히려 오세훈 후보의 관심도를 집중시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하나 소개하면요.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민 1,002명을 상대로 해서 입소수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95% 신뢰 수준에서 표지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2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거기 보면은 이미 누굴 찍을지 결정했다라는 비율이 55.2%인데 이미 결정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가 41.0%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 많은 숫자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현재 후보를 지지하겠느냐라고 하는 비율은 약 74.5%인데 바꾸겠다라고 하는 비율도 24.5%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의 바탕을 둬서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오세훈 후보에 대한 공격도를 높여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한 뭐 보름 정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화력을 부동산 문제만 가지고서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국민들은 이 부동산 실패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잠깐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할수록 민주당을 연상하게 한다는 거죠.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을 공격할수록 부동산 문제가 부각이 된다. 그래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자꾸만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서 오히려 집중 공격하는 것이
박영선 후보는 여러 가지 정책적 사항을 가지고 지금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걸 오히려 반감시키는 요인이 가져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네거티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있겠으나 이제 여야 모두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여당도 현재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전략적 기조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예. 자, 그런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아마 선거 전날까지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거짓말을 입증할 자료가 넘쳐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내곡동 의혹이 오세훈 후보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예. 폭발력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오세훈 후보가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이것과 관련해서 뭐 관련자들이 양심선언 한다면 나는 후보직을 사퇴하겠다. 예. 더 나아가서 정계 은퇴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말대로 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면은 본인이 후보를 사퇴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이슈. 그래서 선거 마지막까지 이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증거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와 관련해서 오세훈 캠프에서도 아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걸 고려를 했다라는 또 증거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세 가지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오세훈 후보가 이 카드를 좀 잘못 꺼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명을 할 때 오세훈 후보가 이 카드를 꺼낸 건 아니고 이 카드를 해명을 제가 말씀 이 카드 잘못 꺼냈다는 얘기는 후보 사퇴 그 부분이죠. 예. 이 문제를 본인이 이제 최초에 나왔을 때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이 사실과 달랐어요.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2009년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2006년도에 있었다. 그러면 2009년도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본인 시장에 재임 중이고 그리고 2009년도는 이명박 정권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는 이제 본인 시장 재임이 아니고 노무현 정권의 시절이니까 자기는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사실 자체가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은 전혀 몰랐다. 그리고 주택국장 정결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2만 평에 달하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과연 시장이 모르고 했겠는가라는 문제, 그리고 시장이 몰랐다면은 이 또한 상당히 문제가 아니겠는가라는 민주당 측의 공세가 상당 부분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해명을 하면 되는데 직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을 건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아름답지 못한 과거가 있는 거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과거에 본인이 서울시장 시절에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서 직을 걸어가지고 결국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는 그런 이슈가 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민주당 공세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이제 네거티브 공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내곡지구가 노무현 정부 지시라는 문건 이걸 또 공개하면서 지금 진실공방 양상도 벌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모레 공식 선거운동 앞두고 오늘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 굉장히 관심인데 현재까지 박영선, 오세훈 양자 대결로 간다고 하면 오세훈 후보가 큰 폭으로 앞서가고 있는 건 맞는데요. 야권의 컨벤션 효과도 뭐 오늘 끝 아니겠습니까? 이게 1대1 구도로 가면 앞으로 조금 많이 좁혀질까요? 어떻게 저는 전망하십니까? 뭐 누차 강조를 하지만 대한민국 선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면 양자 대결 구도는 48대 52다. 48대 52. 그 법칙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2011년도 박원순 후보하고요. 그리고 나경원 후보의 당시에 투표율이 48.6%였었는데 득표율 차이는 7.3%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 당시에는 뭐 박원순 후보는 뭐 안철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었고 단일화에 성공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 차이는 한 7%밖에 안 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아마 이번에 투표율은 사전 투표를 하기 때문에 조금 높아질 가능성은 좀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조직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권이 갖고 있는 화력도 굉장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나름대로 두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겠으나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박영선 후보가 조금 지금 이제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첫 번째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예.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조사 기관에서도 보면은 여당 후보보다는 야당 후보를 야당 후보를 통해서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비율이 55.3%인데 예. 반해서 38.1%만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 후보를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네. 있는데 이게 자꾸만 점점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네. 있고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우리 YTN 조사 결과도 나오지만은 자꾸만 이 추락하고 있는 예, 부분들. 저희 그래픽 이런 준비된 것들이. 거 있으니까 지금 좀 네.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박영선 예. 후보. 예. 이것도 보면은 선거 성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집권 여당을 견제하는 선거가 62.2%, 보수 야당을 견제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가 24.2%가 나오는 것. 자, 이것하고 최근에 LH발 땅 투기 의혹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 최저치를 기록한 이런 부분이 이제 박영선 후보에게는 대형 악재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에 의해보다는 지금 선거 환경이 굉장히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이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박영선 후보는 박영선 후보의 인물 경쟁력을 통해서 이 부분을 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가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네거티브. 그리고 박영선 후보는 이제 정책적인 지금 무상급식을 유치원까지 확대한다는 그 법안을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공약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이제 여야가 총력전을 피우린다고 한다면 지금 조사 나온 것보다도 상당히 좁혀질 가능성은 커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해서 또 후보 단일화 최종 전에 오세훈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차이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좁혀드는 거와 비슷한 거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지금 이제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보고요. 여야가 하여튼 총력전을 통해서 이 선거에 임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박영선 후보에게 불리한 선거 환경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 환경, 악재로 보면은 대형 악재가 있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가 좀 불리해 보이는 건 맞지만 박영선 후보의 어떤 호감도 그 개인 기회로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여권에서는 이 단일화 이슈가 끝나면 여론 흐름의 변화가 있을 거다.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 이야기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단일화라는 그 정치 이슈 때문에 저는 여론조사의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그런 어떤 그 정책 대결이 시작이 되면 지금 그 서울을 위해서 몰입하고 열일할 수 있는 후보가 과연 누구이냐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다른 후보들은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7년 이후의 선거에는 거의 제가 다 관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 그 지적받을 점들이 많은 여론조사들입니다. 객관성을 많이 잃고 있고 나쁜 의도가 담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컨대 한명숙 총리가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오세훈 후보 20% 진다고 보도가 막 나왔잖아요. 실제로는 0.6% 졌잖아요. 저는 아주 접전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번 선거도 접전입니까? 아주 초접전이죠 이번도. 예. 이해찬 전 대표 요즘에 그 여당의 스피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여론조사가 지적받을 부분이 많다. 그러면서 2010년도 서울시장 선거 여론하고 실제 이 표 사이에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제 구체적으로 본인이 사례를 하나 들었죠. 예.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 후보하고 한명숙 시장 후보가 붙었을 때 당초에 여론조사하면 20% 가까이 한명숙 후보가 지는 걸로 나왔는데 실제 이제 뚜껑을 여니까 0.6%포인트 차로 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막판에 강남 3구에서 표가 결집하면서 역전패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번 선거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계속해서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던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은 이번 선거도 51대 49의 싸움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1대1 구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범보수 대 범진보가 1대1 승부, 51대 49의 승부로 가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해찬 전 대표의 해석이고요. 그리고 그런 배경에는 결국은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또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범진보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고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라면서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투표장에 끌어들이겠다. 전통적인 범진보 지지층들을 결집하겠다라는 그런 계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 단일화 변수가 사라졌으니까 앞으로 남은 변수는 크게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하나는 이제 투표율. 예. 과연 투표율이 한 역대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한 48% 정도 되는데 과연 48% 이상으로 나올 것인지, 그렇다면 과연 누가 더 많이 투표를 할 건지, 예. 보수층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층이 많이 할 건지 아니면 젊은 층이 많이 할 건지, 그리고 20, 30대 젊은 층이 과연 진보 정권에게 예. 표를 줄 건지,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대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직입니다. 역대 지금 조직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구청장이 25군데, 24군데, 그래서 90% 이상, 시의원도 90% 이상, 그리고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도 83%를 점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조직력이 과연 위력을 얼마 정도 발휘할 것인지. 예.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제 중도층의 표심이에요. 결국 이제 이런 상황에서 1대1 대교 구도로 가는 상황에서 중도층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이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의 승패가 좌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조직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도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굉장한 관심입니다. 어쨌든 이해찬 전 대표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못지않은 선거의 제왕, 이렇게 뭐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최근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발언 중에는 좀 논란이 되는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발언들이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이탈하는 데 더 많은 표가 갈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본인이 뭐 선거를 많이 치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나온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뭐 객관성을 있고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 원로로서는 좀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좀 보고요. 오히려 저런 것이 지금 마지막 싸움은 결국은 지지층 결집이 아니에요. 예. 누가 중도층을 흡수하냐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해찬 전 대표처럼 뭐 선거 거의 다 이겼다는 발언이라든지 등등 발언은 오히려 중도층을 자극시키는 발언이라고 좀 봐요. 그런 의미에서 득보다는 실이 더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고 민주당 내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특정한 지지층을 위해서 결집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확산한다라고 하는 효과 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 이 부분은 이제 오히려 외곽에서 하는 것보다는 후보 스스로가 더 많은 얘기도 하고 더 많은 정책도 얘기하고 국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자, 박영선 후보는 말씀하신 대로 연일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공약을 했는데요. 이 무상급식하면 자연스럽게 오세훈 후보가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오세훈 후보의 승리 선언하면서도 이 무상급식 부분에 대한 마음의 빚, 이 부분을 먼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오세훈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거는 이제 양수 겸장의 포석이라고 예. 봐야 돼요. 하나는 오세훈 후보로서는 굉장히 아픈 대목이고, 네. 두 번째로 이제 정책적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두 가지 포석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아시겠지만은 결국 오세훈 시장이 물러나는 것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주민투표를 본인이 직을 걸어가지고 결국 이제 물러났고, 그 이후에 이 무상급식 문제가 초, 중, 고 전 학년에까지 이 확대가 된 시대의 흐름이 됐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후보가 정책적으로 상당히 열등한 또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 유치원들에게까지, 학생들에게까지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유치원 학생들이 대략 한 7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학부모들, 또 국공립 사립 유치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파괴력이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본인이 또 재난위로금 전 서울 시민에게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부분, 보편적 지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오세훈 시장 후보를 압박하려는 그런 계산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무상급식 이슈가 이번에도 뭐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실제로는 뭐 지난 오세훈 시장 사태의 핵심적인 거는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오세훈 후보가 무상급식을 반대한 거 아니에요. 부자 무상급식을 반대한 거죠. 그때만 해도 70%는 무상급식을 하고 부자 30%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계층이 실은 저는 주부 계층이라고 좀 봐요. 예. 주부 계층에서 상당히 높았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안철수 후보보다. 그래서 결국은 주부층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지율에서 변화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박영순 후보는 이제 유치원 무상급식을 치고 나온 거고 예. 어떻게든 간에 오세훈 후보도 이제 후보 단일화가 됐으니까 정책적 경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오세훈 후보가 얘기하는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복지 정책 이런 등등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자신의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겠죠. 다만 그래도 5년간 서울시정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면에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두 후보가 치열하게 정책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자,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제 대권 전국으로 넘어갈 텐데요. 앞서 하다 못한 이야기 여기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야권 재편뿐만 아니라 여권 재편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최근에 지지율을 보니까 39.1% 어제 나왔는데 40.8% 뭐 1강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최근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이제 뭐 상당히 범상한 그런 결과는 아니죠. 40%를 예. 넘는 여론조사도 나왔기 때문에요. 두 개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하나는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서는 이제 윤석열 39, 예. 그리고 이재명 21, 이낙연 11 이렇게 나왔고 또 JTBC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윤석열 40, 그리고 이재명 16, 이낙연 11. 재밌는 게 지금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를 합친 것보다 윤석열 전 총장이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범보수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다른 후보들이 주자들이 굉장히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범보수 후보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거의 상수화돼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이 과연 앞으로 계속 될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게 주목이 되고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가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3지대에서 본인이 독자 세력화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국민의힘에 결국은 입당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인데 지금까지 우리 정치사를 보면은 제3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결국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국민의힘과 범보수 재편을 통해서 범보수 후보가 되는 그런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윤석열 이 초강세 후보, 이 초강세 지지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대권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즉 결국은 중도에서 세력이 있는 지지를 받는 사람이 나와야만이 윤석열 전 총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3 친문 후보가 부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상을 지금 윤석열 1강 이 체제의 현상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활동이 좀 없는 가운데서도 40%대 지지율 뭐 심상치는 않긴 한데 이낙연 지금 전 대표도 총리 시절에 40% 정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론은 추이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결국은 제3 후보가 당선된 사례는 없었다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국민의힘 혹은 범야권이 재편됐을 때 범보수의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가장 크다 보셨는데 김영준 아까 교수님. 얘기한 40%는 이제 서울 시민만 상대를 한 거기 때문에 전국적인 건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번에 오세훈 후보가 승리하면서 윤석열 총장한테는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제3지대 후보론의 한계가 결국은 있구나. 처음부터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다가 막판에 되면은 뭐 2002년도 정몽준 대표도 당시 제3정당이었지만 나중에 결국 노무현 후보한테 패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등등을 포함해서. 그래서 결국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는 고건 반기문 전 총장 행보보다는 94년도 4월 달에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사퇴했던 이회창 총재의 길과 굉장히 유사한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렇게 해서 사퇴를 했지만 결국은 96년 1월 달에 신한국당에 입당을 해서 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결국은 완주를 했죠. 물론 이제 DJP 연대 때문에 패배를 했지만 그 과정을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1단계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이후에 본인이 나름대로 행동을 하면서 결국은 YS나 결국은 이해창이처럼 특정한 정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가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그런 쪽의 행보를 하지 않으면 결국 현재 아무리 높은 지지도라고 하더라도 역대
대선 과정을 보면 제3후보가 갖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다만 국민의힘이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갖느냐 못 갖느냐라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윤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라는 그 이름 가지고는 안 된다. 다시 얘기해서 국민의당이 같이 합쳐져서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지켜봐야지만,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에는 반윤석열 라인도 있거든요. 예. 적폐청산과 관련돼서 네네. 있었던 친박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 사람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더 큰,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더 큰 2번이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결국은 합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1단계고 2단계가 이제 윤 총장이 합류하면서 마지막 단계는 모두가 참여하는 식의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든 아니면 정말 철저한 완전 경쟁을 통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되는, 그것이 97년도에 이회창 당시에 후보가 택했던 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한 수순을 밟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국민의당 먼저 합당을 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까지 합세를 한 범여수 여권의 어떤 단일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 가장 크다 했는데, 거의 그렇게 되면 뭐 재창당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제 완전히 야권은 예. 결국 이제 국민의힘, 국민의당은 사라지고 새로운 심,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느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만이 아니라 뭐 김동연 전 부총리도 있을 수도 있고 예. 뭐 다른 등등의 인물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지 않나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여권의 재편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앞서 말씀하셨는데, 여권에서는 지금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이외에도 이제 제3의 후보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요. 앞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될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이제 결국 이제 친문 제3 후보론이 계속 거론되는 그 중심에는 정세균 현 총리하고 그리고 이제 386 예. 세대 이 두 부류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초강세 뭐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번 나온 여론조사 서울 시민 상대로 해서 1강의 입지를 차지하게 되면요. 결국은 이쪽에서 승리할 수 있는 대항마가 나와야 되는데 예. 윤석열 전 총장에게 승리할 수 있는 대항마의 기본 조건이 중도층의 외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친문의 제3 후보로는 이 요건을 충족시킬 사람이 상당히 희박하다. 그렇게 되면은 역설적으로 친문이 좋아하지 않는 이재명 현 지사의 입지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상당한 변수가 있는 게 일단 오세훈 후보가 승리를 하지 않고 안철수 후보가 승리를 했다면은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선택, 입지가 굉장히 넓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고 단일화해서 그리고 또 서울시장 선거까지 승리하게 되면은 당장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김종인 그리고 오세훈 두 사람과 협력자 동시에 경쟁자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 사람들과 같이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 새로 야권이 재편되면은 그 세력 안에서 결국은 본인이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아직 안 끝났는데요. 대권 구도 얘기까지 지금 잠시 다녀왔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300명대로 줄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어제 하루 국내 확진자가 346명 추가돼 누적 99,42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331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29명이 확진됐습니다.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영국발 변이 확산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6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마리아 벤 커코브 WHO 코로나19 기술팀장은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확진자가 5주 연속 늘어난 뒤 사망자도 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주 전 세계 신규 확진자는 8% 늘어난 가운데 지역별 주간 확진자 상승률은 유럽이 12%, 동남아시아 49%, 서태평양 지역 29%로 나타났고 미 대륙과 아프리카는 감소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오늘 오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오늘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를 찾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번 문 대통령 부부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국가안보실장 등 순방에 동행하는 일부 청와대 관계자 9명도 함께 백신을 맞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에서 대규모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시험에서 평균 79%의 효능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논란을 불러왔던 혈전 생성 관련 위험성도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다음 달에 미국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미국 임상 3상 시험에는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20%가량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임상 시험 결과 백신이 코로나19 증상 발현을 예방하는 데 79%의 효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증으로의 진행을 막는 데에는 100%의 효과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됐던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백신 접종 효과도 80%를 나타냈습니다. 또 백신 접종자 중에서 최근 유럽에서 보고된 것처럼 혈전이 높아진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번 임상시험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를 둘러싼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공동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는 다음 달 중에 미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his means that AstraZeneca can now go through the process of preparing a submission to the FDA using the data from this trial. That will take some time to achieve, possibly a number of weeks.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 후 일부 환자들에게 혈전 증상이 나타나 논란이 됐고 일부 국가가 접종을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경우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날씨가 부쩍 따뜻해졌습니다. 이 봄꽃 소식도 들려오고 예년 같으면 축제의 시즌이 돌아온 건데요. 좀처럼 유행이 멈추지 않는 코로나19 탓에 상춘객도 주최 측도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네, 여의도 봄꽃 축제는 일단 취소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서강대교 남단부터 국회의원회관 사거리 1.7km 구간을 통제합니다. 네, 다만 직접 볼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4월 5일부터 11일 90분씩 하루 7번 시간대를 나눠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 회차마다 행사 관계자를 포함해서 99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한데 신청 인원이 넘치게 된다면 추첨을 하게 됩니다. 네, 방역과 지역민의 생계 고민 사이에서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절충점을 찾은 곳도 있습니다. 홍성 남당항의 세조개 축제가 대표적인데요. 지역 상인들이 직접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영상에 출연을 해서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 밀키트라고 불리는 간편 요리 세트도 판매를 했는데요. 사실 가장 큰 걱정은 방역에 대한 당국과 시민들의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키느냐는 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코로나가 한 번이라도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파장이 더 클 거 아니냐. 소독약을 사서 상가들한테 믿고 이래야 한 번씩 계속 들고 쓰나 안 쓰나 점검해가며 지금 상인들도 처음에는 과연 그거 몇 개나 들어와서 장사가 될까 그랬거든요. 네. 근데 하루에 100kg도 주문해서 판매를 해드리고 200kg도 판매를
네, 축제는 취소하고 대신 출입은 막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진해 군항제의 경우에 거리 두기를 잘 지킨다는 조건으로 진입은 허용됩니다. 대신 입장 인원을 통제하고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은 마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 보실 건 지난해 제주 유채꽃밭의 모습입니다. 축제 취소 결정 뒤에 이렇게 밭을 갈아엎어야 했는데요. 올해는 축제 이름은 살렸지만 오프라인 행사는 없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풍경을 중계합니다. 또 인근 도로 주정차는 금지되는데요. 최대한 차에서 내리지 말고 꽃 구경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네, 다만 이 같은 당부가 잘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조금 일찍 꽃이 핀 전남 광양의 매화마을, 주차장을 폐쇄하고 직거래 장터나 특산물 체험 코너도 운영하지 않았지만 몰리는 인파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13일에서 14일 주말 동안 매화마을을 찾은 방문객만 약 91,500명에 달했습니다. 네, 생계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또 몰리는 인파를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장기화 속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어딜 가든 핵심 방역 수칙 준수만큼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발사가 2번 연기됐던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어제 오후 발사돼 제-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완성된 위성인데요. 민간이 주도하는 위성 시대를 여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예, 발사가 2번 연기됐었는데요. 결국은 성공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지난 주말 오후 3시 7분에 발사가 예정됐는데 발사체 상단부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사가 하루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이 늦어지면서 결국 하루 더 연기돼 어제 오후 3시 7분에 발사됐습니다. 예, 지금 위성이 제-궤도에 안착을 했고 또 기능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성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 발사됐는데요. 발사 102분 뒤에 노르웨이 스발바르 기지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예정했던 궤도에 안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발사 160분 뒤에는 남극 부근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4개의 태양 전지판이 성공적으로 펴졌고 발사 497분 뒤, 그러니까 어젯밤 11시 24분쯤인데요. 대전에 있는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해 기능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예,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완성된 위성, 이 위성이 앞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운영됩니까? 네, 우선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초기 운영 기간입니다. 탑재체와 위성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또 지상 기지국에서 계속 확인한 뒤에 10월부터 본격적인 지상 관측과 촬영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은 지상에 사람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인 0.5m급 초고 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성능이 무척 뛰어난 위성인데요. 국토 자원 관리와 재해 재난 대비용 이미지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발사 성공으로 정부 주도 위성 개발이 앞으로는 민간으로 이전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우주산업에는 높은 기술력과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주도해서 발사체와 위성 등을 개발해 왔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에서 보듯 최근에는 민간이 우주 시장에 뛰어들면서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뉴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차세대 중형 위성은 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위성 본체와 시스템을 민간 기업인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이어받았습니다. 1호는 공동 개발했지만 2호부터는 카이에서 독자적으로 제작하면서 민간 주도의 위성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위증 의혹에 대해서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 2차례에 걸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마지못해 수용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이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예고해서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먼저 대검찰청 부장회의 결과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입장부터 보겠습니다. 이 수용이냐 불수용이냐 이걸 두고 관심이 쏠렸는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셈이죠. 네, 대검찰청이 지난주 금요일 대검 부장, 고검장 회의를 통해 한명숙 사건 위증 의혹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 조남관 대검 총장 직무대행이 같은 결론을 확정해 법무부에 보고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월요일인 어제 브리핑을 통해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박 장관이 전면에 나서진 않았고 이정수 검찰국장과 류혁 감찰관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 장관이 부장회의를 열어 혐의 유무를 다시 들여다보라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던 만큼 관심은 박 장관이 대검의 결론을 수용할지 여부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용이다 불수용이다 명확한 언급은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수용이라고 하긴 했지만 공소시효가 어제 끝나는 상황에서 다시 수사지휘를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란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강하게 지적한 만큼 형식적으로는 수용하되 내용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범계 장관도 퇴근길에서 수용이냐 불수용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용이라고 표현을 하든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든 결론이 바뀔 것 같지 않고 어떻든 검찰 고위직 회의의 현실도 제가 잘 알게 됐다. 네, 박 장관은 특히 어제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 이 같은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까? 네, 박범계 장관은 대검 부장 고검장 회의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수사지휘의 취지는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청취한 뒤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는데 절차적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위증 강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 없이 참석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회의 진행 상황과 결과가 특정 언론에 계속 유출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며 수사지휘를 했는데 지시에 따라 열린 회의에서조차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는 일이 생겼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대검 부장회의조차도 그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되는 심각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어제 브리핑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언급됐는데요. 향후 아주 강도 높은 감찰을 예고했죠. 네, 박 장관은 무혐의 결론을 마지못해 수용하면서도 강도 높은 합동감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합동감찰 대상에는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뿐 아니라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처리 과정과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 경위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며 감찰의 취지도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난 만큼 과거의 잘못을 들춰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단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방점을 두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찰 업무 전반에 있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개혁 성과를 거두고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범계 장관 역시 어제 합동 감찰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특히 검찰의 특수수사가 문제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고요? 네, 이미 법무부 브리핑을 통해 한 차례 입장을 밝힌 박 장관은 퇴근길에서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합동감찰이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상당한 기간, 상당한 규모로 진행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특수수사, 직접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수수사에 있어서 특히 이권과 관련해서 야기됐던 그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소위 직접 수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밝혀내고 이에 앞서 법무부도 성공하거나 실패한 검찰의 직접 수사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사건의 처리 과정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점도 명시한 만큼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던 과거 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이 합동감찰에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참여하느냐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법무부 입장 어떻습니까? 네, 어제 브리핑에서도 또 박 장관 퇴근길에서도 관련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SNS에 감찰 관련 내부 사실을 공개해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이 됐다는 점에서 감찰에 참여하는 게 적절하냐가 논란이 됐는데요. 일단 임은정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은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고 임 검사가 감찰에 참여할지는 대검의 선택에 달렸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오늘 오전 SNS에 글을 올려서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 수사팀 검사를 부른 점을 언급하며 너무 노골적인 진행이었다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검찰청도 박 장관의 입장 표명 뒤 곧바로 입장을 냈는데 부장회의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고 합동감찰에는 적극 협력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죠. 네, 대검은 이번 결정이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쳐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건 본인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요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히 판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며 요청할 경우 녹취록을 제출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다만 회의 논의 과정과 결론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SNS로 외부에 알려진 점은 마찬가지로 유감이고 합동감찰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잡음이 계속 이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어제 자정으로서 모해위증과 모해위증교사 혐의는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됐습니다. 더는 기소 여부를 다툴 수 없게 된 만큼 사건 자체는 종료됐지만 아직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건 아닌데요. 합동감찰이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고 차기 총장 임명 등 다른 변수까지 남아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LH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대상과 지역을 한정하지 말라면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무신분립 글귀를 마음에 새긴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예방은 물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해충돌방지법 등과 같은 입법도 국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작년 인천에서 6살 여자아이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외삼촌과 외숙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39살 A씨와 아내 30살 B씨에게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어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사체에 남아있는 가해 흔적 등을 고려할 때 학대의 정도를 넘어서 살인의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6살 조카 C양을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차준환과 김예림, 이혜인 선수가 2년 만에 열리는 세계선수권에 출전합니다.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권이 걸려있는 만큼 선수들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준환과 김예림, 이혜인은 지난달 열린 종합선수권에서 세계선수권 출전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대회가 취소되면서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세계선수권에는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권이 걸려 있습니다. 차준환이 출전하는 남자 싱글의 경우 은메달 이상을 획득하면 3장, 10위 이내에 들면 2장의 출전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자 싱글에서는 김예림과 이혜인의 순위를 합친 숫자에 따라 올림픽 티켓 개수가 정해지는데 우리나라는 2장을 획득하는 게 목표입니다. 남자 싱글의 간판 차준환은 지난해 2월 4대륙 대회에서 기록한 자신의 최고 점수 265.43점 경신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대회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실전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고 최근 4회전 점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건 불안합니다. 훈련 시설들이 좀 닿는 사태가 여러 번 발생해서 좀 컨디션이 자꾸 떨어졌다 올랐다 하면서 좀 연습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했던 게 저에게 좀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예림과 이혜인은 처음으로 경험하는 세계선수권 무대에서 얼마나 실수 없이 자신의 연기를 펼쳐 보일지가 관건입니다. 캐나다까지 갔는데 그때 이제 월드가 취소가 돼가지고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아쉬웠던 부분 잘 기억해가지고 월드에서는 더 완벽한 경기 펼쳐서 만족스러운 경기 했으면 좋겠어요. 차준환과 김예림, 이혜인은 지난 주말 대회가 열리는 스웨덴으로 출국했습니다. 올림픽 출전권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여자 축구대표팀이 파주 국가대표 훈련장에서 담금질을 시작했습니다. 중국과의 예선 플레이오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3355 파주 트레이닝 센터에 도착합니다. 지난해 20세 이하 대표팀과 친선 경기 이후 5개월 만에 파주에 모인 선수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항상 강진이나 약간 먼 곳에서 소집을 했다가 이제 파주를 들어오니까 그냥 뭔가 집에 온 것처럼 좀 그냥 편안한 기분이 있어요. 간판 장슬기와 이민아, 신예 추유주를 포함해 WK리그와 아마추어 선수 25명이 가볍게 몸을 풀며 훈련에 나섰습니다. 중국과 도쿄올림픽 예선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옥석을 가리는 마지막 점검 기회입니다. 올림픽이 1년 연기된 데다 지난달 예정됐던 경기마저 4월로 미뤄지면서 같은 경기만 3번째 준비하는 겁니다. 출사표라고 해야 되나? 이런 소집 와서 이런 인터뷰를 벌써 한 3번, 4번 정도를 한 것 같은데 늘 하는 얘기지만 정말 이번만큼 좋은 기회는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요. 월드컵에 3차례 나선 여자 대표팀은 아직 올림픽 본선 경험이 없습니다. 중국만 넘어서면 도쿄 무대에 섭니다. 다음 달 8일 고향에서 1차전을, 13일 중국 수저우에서 2차전을 치릅니다. We have pressure, but it's a positive pressure. Yeah. 저는 도쿄 가고 싶어요. 선수 도쿄 가고 싶어요. 다음 달 초쯤 유럽파 지소연과 조소연, 이금민이 합류하면 완성된 전력으로 중국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훈련에 돌입한 여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몸놀림은 가벼워 보입니다. 사상 처음 남녀 대표팀이 함께 올림픽 본선에 나서는 것도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모레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한일전 축구 경기에 기존 5,000명이 아닌 10,000명의 관중이 입장하게 됐습니다. 일본 축구협회는 일본 정부가 수도권에 발령했던 코로나19 긴급사태가 해제되면서 관중 수용 인원이 늘었다면서 오늘 오전부터 선착순으로 추가 입장권을 판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중은 발열 체크 이후 입장해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육성 응원이나 좌석 이동, 접촉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축구 스타 기성용 선수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들이 증인에 대한 회유 협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폭로자들의 법률 대리인 박지훈 변호사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최근까지 기성용 측이 순천과 광양 지역 인맥을 총동원해 동문에게 관련 사실을 함구하라고 요구해왔다며 관련 증거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두 시간이면 쓸 수 있는 고소장 작성에 한 달 가까이 소요된 이유가 이 때문인지 묻는다며 기성용은 불법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축구에서 다리를 꼬아서 차는 라보나킥은 고난도 기술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포르투갈 2부 리그에서 라보나킥으로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네, 오늘 새벽 충남 태안 신진항에 정박된 배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배 10척이 탔습니다. 선원 한 명이 급하게 바다에 뛰어들어 저체온증으로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119 구조대원이 맨몸으로 몸을 던져 목숨을 구해냈습니다. 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격이라도 맞은 것처럼 배가 불타고 있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어선을 집어삼켰고 배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연기가 소방대원들을 위협합니다. 새벽 3시 반쯤 충남 태안군 신진항에서 정박한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초속 7m 안팎의 거센 바람을 타고 인근에 정박된 선박으로 불은 빠르게 옮겨 붙었습니다. 통발 어선 등 모두 10척이 불탔습니다. 선원 등 60대 2명이 배 안에 있었는데 한 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불타는 잔해에 구명정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 소방대원이 망설임 없이 찬 바다에 몸을 던져 무사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부두에 유람선 선착장과 횟집 등이 붙어 있고 기름 같은 인화 물질이 선박에 많아서 진화 작업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신진항 화재가 겨우 진압된 뒤에 맞은편 마도 선착장에서도 선박 여러 척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본부와 해경은 연달아 일어난 두 화재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식료품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경찰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볼더의 킹 스퍼스 식료품점에서 현지 시각으로 22일 오후 총격 사건이 발생해 모두 10명이 사망했고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 1명을 체포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서장은 경관을 포함해서 10명이 총격에 희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대치 끝에 유력한 총격 용의자를 체포해서 구금했고 이 용의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황해도 남단 서해 북방 한계선 이북 창린도에 240mm 개량형 방사포를 새로 배치한 데 대해서 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군은 북한의 군사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고 관련 정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특정화기 배치만으로 9.19 군사 합의를 위반했다거나 무력화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실제로 9.19 군사 합의 내용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고도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 논란이 불거진 김진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처음 제보했던 공익신고인이 김 처장과 여운구 공수처 차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습니다. 앞서 김 처장 등은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뒤 재이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측 요청으로 면담을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산으로 위조한 담배 수십억 원어치를 밀수입한 조직이 세관과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 본부세관과 부산지검은 위조 담배 23억 원어치를 밀수입한 조직을 적발해 총책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조직은 지난해 7월부터 2달 동안 위조 담배 7만 6천 보루를 화물과 함께 컨테이너로 반입하고 담배만 몰래 빼돌려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서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온라인 그루밍이 오는 9월부터 처벌받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19살 이상 성인이 온라인에서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데 정부는 경찰의 위장 수사도 허용했습니다. 꽃샘추위가 누그러지고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현재 서울 기온 14.2도까지 올랐는데요. 당분간 예년 기온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건강관리와 옷차림에는 계속해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유입된 황사의 영향으로 현재 전국의 대기질이 나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강릉과 안동, 대구와 포항 등 동쪽 내륙 곳곳에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요. 강원 영동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황사먼지는 늦은 오후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해소되겠고요.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동안 맑은 하늘에 기온도 크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6도, 대전과 광주 18도, 대구는 19도로 어제보다 5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0m에 달하는 돌풍이 몰아치면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특보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화요일 뉴스 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